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9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정치 개입 혐의가 1심과는 달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에 치러진 18대 대선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오염되었다는 것, 법원이 정식으로 인정한 겁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큰 불씨가 될 것은 물론이고 향후 대법원에서의 심리가 예상되는데 그때 어떠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지 또 한 번 관심입니다. 새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파 청산도 꼭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분파주의를 정리하는 게 더 급하고 더 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언제까지나 2030 세대 투표율에만 목을 매는 천수답 농사를 지을 겁니까? 그래서는 풍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불안 증후군에 대한 해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0, 60 세대에게 왜 그런 투표를 했느냐라고 사후에 원망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불안해하는 여러 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갖고 그들을 설득하십시오. 정책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십시오. 다음번 치러질 전국 단위 큰 선거는 지난 대선 때처럼 진영 논리가 철저하게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꼭 차를 써야 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기상 상태가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폭설이 눈보라가 치면서 최선을 다했건만 약 6분 30초가량 늦었습니다. 송구한 말씀 전합니다. 바로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3년에 바로 법정 구속됐죠? 네, 1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죄를 인정받아서 법정 구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향이 정치권을 아주 강타하면서 박근혜 정부 정통성에 타격을 줄 올해 있어서의 가장 사법상으로 쇼킹한 사건이 아닌가 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 부장판사 김상환 판사는요, 사이버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진 시점과 상황과 규모를 고려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논지에서 제1심을 뒤엎고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 판결이 나옴과 동시에 어제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이 됐었고 네. 또 대여 투쟁을 선언한 그 직후에 나온 이런 판결이라 앞으로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아마도 대선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어떤 법정 투쟁 및 장외 투쟁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무척 강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뉴스를 취재하면서 한 가지 놀란 것이요. 3시 전후만 해서도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그 원세훈 원장에 대한 1심이 그대로 형량 유지가 됐다라는 그 기사들을 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됐나 보다 하는 생각에 그 기사를 캡처를 해놓고 다른 기사들을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4시가 넘어서 5시가 근접한 시점에서 이게 법정 구속으로 뉴스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 시점에서 다시 원래 뉴스를 되찾아가서 보니까 어디로 없어지고 없더라고요. 깜짝같이. 그래서 혹시 이 판단이나 그 언론의 보도 활동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내지는 언론에 대한 어떤 압력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의심을 해보게 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대선 무효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고 정권 정통성에 대해서 당연히 시비가 제기가 되겠죠. 앞으로 이번 2심 판결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더군다나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한 신임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향후 행보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메가톤급 뉴스에 가려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의 폭이 좀 더 줄어든다거나 그의 각종 비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수위 낮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도 비등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 아울러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있었고 중요한 뉴스들 아침에 다 이미 접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짧게 어제 있었던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 좀 분석을 해볼까요? 특징, 그다음에 의미 이런 것 위주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의외로 박빙의 대결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세론에 힘입어서 또 그 직전에 있었던 그 개표율에 대한 개표율 철회 개표율 조사에 대한 네. 갑자기 말이 꼬이는데. 네네. 네. 그게 법정에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됨으로 인해가지고. 예. 선거에서 낙승을 거둘 걸로 바라봐졌는데, 실제로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한 3.8% 정도의 아주 박빙의 차이로 그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3.5% 포인트 차이. 네네. 네. 그래서 문재인 대세론이 무색했던 신승이었고, 만일 그 법원의 그 기각 판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따라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이제 대표가 되셨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정 안에 있는 현재 그 반대 여론을 어떻게 반대파의 그 계파들과의 어떠한 그 융합을 이뤄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당 운영을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역량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오늘 그 문재인 대표는 그 취임 하루 만에 이뤄진 당직 인선에서 김현미, 유은혜 두 의원을 각각 비서실장과 대변인에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 두 분은 모두 다 그 흔히 말하는 비친노 인사란 점에서 그 인재 등용에 대한 그 문 대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또 그 후에 그 당내 일부 반발을 딛고 박정희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함으로써 네. 어떤 그 화해의 제스처와 함께 여야가 단합해서 대화할 수 있는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부분은 굉장히
그 새로운 면모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와는 사뭇 달라진 대목이죠. 그 부분만큼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묘역 참배권은 말이죠. 일부 뭐 당내부에서 약간의 이견 뭐 이런 것도 있고는 했는데 이거 가지고 막 출범한 지도체제의 첫날부터 뭐 흔든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싶고 향후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모아지고 힘을 발휘할지 그 조금 멀리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지금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이인영 후보 뭐 애초부터 당선권으로 분류는 물론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몇 %쯤을 얻을까? 그리고 이른바 486. 처음엔 386이었죠. 네. 이인영 그룹, 학생운동 그룹, 이 그룹들의 향후 정치적 가능성, 지도자 대열에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여겨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20% 이상의 득표율을 기대했던 그 486 진영에서는 12% 득표, 12.92%에 그친 그 이번 낙선을 대패로 보고 있고요. 어떤 486 정치의 몰락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으로 486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모든 의원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486 표들은 기존의 응집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고 확정력에서도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그 성향이 비슷한 문재인 의원의 표를 깎아오거나 아니면 박지원 의원 사이에 있는 중도표를 흡수해서 30% 이상의 그 득표까지도 자신을 했었는데요. 이제 당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동안 486 세대들이 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대통령 정권을 지나면서 실세로 활약해 오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이루어놓는 것이 없이 그 후광에만 의존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따가운 눈빛을 어떤 표심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봐지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선 후보 군의 하나였던 그 안철수계에서 그 밀었던 문성호 의원도 최고위원회 낙선함으로 인해서 네. 그쪽의 어떤 입지도 많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표와 그리고 박지원 의원 안에서의 어떤 그 화학적인 결합, 정치적인 결합이 앞으로 당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봐지네요. 네, 그 점은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송명훈 작가께서 브리핑하는 과정에 지지 후보 없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표차가 얼마나 벌어졌을지 물론 어제 전당대회 집표 결과가 끝나고 나서 당연히 이게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 뭐 이것은 아직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지 후보 없음에 정확히 몇 %의 사람들이 표를 던졌는지 그러니까 지지 후보 없음에 기표된 표가 전체 투표 총수의 몇 %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그 국민투표 여론조사가 전체에서 15%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 후보 없음에 어느 정도 표가 서령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 그리고 투개표 관련 숫자를 다루는 데 능한 몇몇 기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raw material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차가 더 벌어졌을 것이다, 아니다, 또는 뭐 혹자는 뒤집어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그냥 추론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3.5%포인트의 차이의 승리는 보기에 따라서는 큰 차일 수도 있는 것이고 기대만큼 표차가 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즉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민감한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보론이랄까요? 그걸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논지는 그 숫자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런 그 발표가 네. 그 표심과 그 대의원들의 직접 투표에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영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제 이 수치에 의한 직접적인 표 차이의 영향은 정말 미세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포인트라는 점에서 진행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전체에서 1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말이죠. 자, 이완구 후보자. 기자들하고 뭐 밥 먹다가 야, 뭐 전화해서 저 패널 지금 내리게 해. 뭐 이게 지금 그대로 공개된 이후로 네.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로 지난 주말 사이에 아주 여론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특히 뭐 진보 언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 언론 뭐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언론에 대한 뭐 옛날에 보도 통제가 연상된다. 이렇게 방약무인한 태도가 있을 수 있냐 등등 하면서 싸늘하게 돌아서는 걸 오늘 아침 각 신문들 주요 기사나 사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새 대표가 강력한 대여 태도를 예고하면서 이완구 총리 인준에 이거 과연 총리 인준까지 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본인이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력이 거세고 여당 내부에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야 이거 참 문제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내일부터 지금 시작되게 돼 있죠. 어떻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일단 여권에서는 해명을 들어보자. 일단은 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야권 측에서는 나올 필요도 없다. 네. 당장 자진 사퇴하라. 이런, 청문회 할 필요도 네, 없다. 네. 이런 주의고 이완구 후보자는 내가 전부 청문회장에서 자기의 결백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청문회는 어차피 강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그 부담을 안고 청문회를 진행하고 또 그 나중에 임명을 강행하게 될 그 여권과 청와대의 부담이 훨씬 커진 상황에서 판이 벌렸다 하는 점에서는 그 부인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녹취록 자체가 참석했던 기자를 통해 가지고 정당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정당 안에서 이제 KBS 보도에 이를 때 흘러 나오는 과정 중에 왜 다른 언론이나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 언론 담당자들은 이런 것을 기사화하지 않았느냐는 자정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 보도 통제 내지는 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중계를 보면서 저 진행자 빼 하고 전화를 하니까 실제로 메모를 집어넣어서 그 진행자를 빼냈다고 할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어느 방송이랍니까? 그 종편이라고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종편도 네. 많아서. 그 실시간으로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그 보도 통제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하면 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반증하는 내용이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언론에서의 비판이 없다고 하면 스스로 권력의 스스로 자복하고 있음은 네. 자백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참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참담하죠. 네. 그 메모 한 장에 패널을 뺀 그 방송사도 참. 근데 이제 추가로 차남의 그 병역 의혹과 건보료 파문까지 또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서울대 병원에서 직접 그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틀림없이 수술을 받았다. 뭐 병역 면제가 면탈이 아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자료들을 보면 2000년에 이미 3급 판정을 받아서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도에 미국 유학을 하면서 축구를 하다 무릎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수술을 하고 신검을 다시 받았는데 추가 4급 정도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랬는데 2005년에 다시 추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신검을 통해서 5급으로 면제를 받았거든요. 문제는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미국 의사의 소견서에 환자가 생활에 그 제한되는 불안정을 요구를 해서 수술을 제한했다. 그러니까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수술을 했다고 소견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의사가 판단해 당신은 병증이 있어서 이거를 수술한 게 아니라 환자가 내가 너무 불편하니 수술을 해주시오.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병역 면탈을 위한 어떤 의혹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또 차남이 2억 원이 넘는
그 연봉을 받는 국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대로 그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고 그 금액이 뭐 2,4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내야 할 건보료가. 네네. 네. 그런데다가 본인이 해외에 있으면서 자격을 치료를 했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그걸 그대로 공단에서 인정을 해준. 그러니까 건보료는 한 푼도 안 냈으면서 그렇죠.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는 받았다 이거죠. 예. 이거야말로 얌체군요. 근데 이거를 받아준 그 보험공단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 근무를 하면서 보험공단군 수급이 정지되었다고 하면 네. 이 사람이 한국에서 진료를 부담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재청구를 하거나 진료를 거부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대로 치료가 수급을 한 걸로 또 나타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혹들이 한꺼번에 가면 갈수록 까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 남은 그 이완구 후보자의 청문회는 정말 처절한 그 공방의 장이 되지 않을까, 역대 최고의 청문회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따 행간에서 조금 말씀을 올릴 계획입니다만 원고를 쓰면서 쭉 지난 자료를 훑어보니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6번의 낙마 사례가 있었는데 그 6사람의 낙마 사유를 다 합쳐도 이완구 씨 하나하고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종합 백화점인데다가 양도 많아요. 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퇴 압력에 이미 진작 시달렸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루하루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남 건보료는 한 푼도 안 낸 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는 받았다. 네, 말 다 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 모아놓고 회의, 항상 월요일 날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죠. 네. 네, 청수비 회의, 청수보 회의라고 줄여서 말하죠. 청와대 수석보좌관들 회의라고 하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말이 안 된다. 이제 대선회를 하자. 이것은 뭐 그동안 야당의 줄기찬 일관된 요구였고 새누리당의 새 지도체제가 들어서면서 그것이 대세를 점하는 과정에서 매우 히스테리컬하게 들릴 수도 있을 정도로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면서 증세 불가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못을 치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정치권 그러니까 여의도의 압력에 대한 네. 청와대의 어떤 그 반발로 나와 있는 그 발표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워딩이 참 그 가슴에 와닿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에 대한 애정이 보여지는 워딩 같은데요. 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공이 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밝힌 거고요.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를 살리고 정체를 잘해보자는 이런 심오한 뜻을 이렇게 내보였다고 언론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투자 의지가 없고 그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창조 경제, 이른바 박근혜 정부식 창조 경제를 강화하는 쪽에다가 주안을 줘야 된다는 방향 제시를 했고요. 그 또 하나의 대안으로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군사를 빼고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는 공공개혁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현재 지난 2년간 20조 원 이상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고 하는 점을 이번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밝혔고요. 8분기 연속 0점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8분기 연속이면 2년 연속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집권기 내내 각 분기별로 0%대 성장을 했다는 거죠. 1% 성장을 못했다는 거죠. 거의 성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난 경제적인 실정을 사실 인정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 인정에 비해서 지금 내세워 놓고 있는 대책이 공공부문 개혁이다.
해서 그 현재 있는 이제 예산을 줄이고 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각자 연금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개혁하고 기구를 폐쇄하겠다, 축소하겠다 이런 개념은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하는 내수 활성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론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네.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 하는 식의 그 경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그 목표로 하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오늘 그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 김무성 라인 증세 필요하다고 계속 최근 한 너댓새간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 발언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되면 둘 다 사이에 뭐 난기류가 조성될 것은 거의 뻔해 보이지 않을까요? 현재 그 기획재정부 자체가 또 보건복지부의 그 이번에 네. 그 번복 사태도 그렇습니다만 네. 청와대보다는 그 여당 그러니까 여의도 쪽에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형태로 오늘 좀 그 박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이런 부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만은 이거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실무 그 3부의 정책들이 네. 과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을까는 사실은 굉장히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기조로 봐서는요. 네. 네, 그렇고 작년에 대기업들의 법인세가 대폭 감소가 됐다고요? 예전에 줄여놓은 거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추가로 또 깎아줬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업의 법인세는 회계년도 그러니까 14년도에 있는 회계결산을 마치고 네. 거기서 생긴 기업 이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작년에 해놓은 실적을 놓고 이제 올해 세금을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장사를 워낙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신통치 않으니까. 네. 국내 30대 그룹이 그 올해 낼 법인세 비용이 총액 기준으로요. 이게 30대까지만 계산한 겁니다. 1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어허. 국내 100대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의 99%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네. 33% 30대 그룹이라 그러면 7, 80%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요. 네. 그 법인세로 해서 거칠 수 있는 비용이 15조 원 정도, 15조 2,500억 원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 대비해서 2조 7천억 정도, 2조 8천억 정도, 7,800억 정도가 줄어든 양이거든요. 네. 이 정도 같으면 작년에 발생했던 11조 원의 세수 손실보다 손실액에 비교하면은 그의 한 2분의 1 정도를 해당하는 큰 금액이거든요. 네. 이게 작년에도 11조가 발생했고 올해도 11조 이상이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추가로 2조 원 정도는 더 손실이 난다는 계산이 벌써 나온 겁니다. 1월 달부터. 네. 가장 많이 감소하는 기업은 43%가 줄어든 삼성전자인데요. 네. 이 기업 하나에서만 3조 5천억 원이 감소가 되고요. 현대차도 2조 3천억, 기아차도 이게 그 18.7%가 들었고요. SK이노베이션은 86%가 감소할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야 할 법인세가 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86%나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14%만 낸다는 거죠. 전년 그러면 대비하면. 장사를 거의 못했다 이 얘기네요. 30대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년 수준, 그 매출 수준을 유지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18.5%가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국내 기업이 수출에 의존해서 뭐 덩치가 큰 그 우리 대표 사업들을 진행해 왔지만 네. 내실은 아주 형편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순이익도 18.6%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영업이익에다가 순이익에다가 매출까지 감소를 하게 되니까 단순히 법인세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건 그 차제로 두더라도요. 네. 앞으로 우리의 경제를 끌어나갈 수출 위주의 정책이 과연 현재 있는 우리 경제의 그 침체를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세계 각국들이 내수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보조금을 늘리고 내수 투자를 증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출 정책 위주로 경제를 끌고 나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경제 정책을 한번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또 하나의 네, 이유가 예. 확인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임금을 줘서 가계소득,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작년에 장사 이렇게 못했다 그러면서 또 임금 올리는 건 난색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악순환 쳇바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원세훈부터 법인세까지 뉴스 브리핑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부장 대행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죠? 일 됐습니다. 예, 오늘 원세훈 2심 판결도 터지고 그래서 지금 조관식군들 면 배치 새로 하고 바쁠 텐데 우리도 압축적으로 끝냅시다. 예. 문재인 신임 대표 오늘 국립현충원 가서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했는데 이거 가지고 조금 설왕설래한 거 그런 거 있었어요. 정치권들 그리고 정치부 노련한 기자들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체로 호평,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사실 대선 후보. 네, 대선 후보 때는 안 했는데 이런 말 하시려는 거죠? 예, 대선 후보 때는 이제 안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새 당대표가 되면서 사실 첫 공식 일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전 참배가.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이 국민 통합과 관련한 메시지를 좀 일정하게 전달하는 예. 그런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지금 여권에 대해서 국민적인 민심 위반 이런 것들이 가속화하는 그 한 축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민 통합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참배 문제가 사실 이게 불필요하게 조금 과하게 이념이 덧칠되어서 좀 논란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예. 대체로 좀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이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일반화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이제 야권 내부에서 특히 이제 오늘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에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는 말고 예. 이 나머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최고위원들이 동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별도의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발표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야권 내부에서는 좀 손발이 안 맞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야권의 내홍, 갈등 이렇게 번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저기요, 하나 아주 네네. 궁금하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말씀이 많으신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네, 맞습니다. 2심 판결, 물론 아직 3심 판결이 최소한 끝까지 나온 건 네네. 아닌데 네. 3심에서도 만약에 공직자 선거관리 위반 혐의가 유죄로 나오면 네. 지난 18대 대선은 법적으로 무효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렇죠.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선거판 전체에 당락에 얼만큼의 영향을 줬냐를 가지고 사후에 복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난점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개장화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예, 정치적 분란만 가속한 채 절름발이 대통령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완구 총리. 이거 뭐 역대 낙마자들보다 훨씬 더 죄질이 뭐 무거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네네. 내일 시작합니다. 잘 될 거라고 관측하십니까? 일단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애초에 뭐 무난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아주 무색해진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로 거론됐었던 낙마의 원인으로 나왔었던 그런 현안들이 사실 거의 모두 총망라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 총리 후보자가 아니었으면 사실 진작 그렇죠. 낙마하고도 남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 언론은 좀 살살 봐주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 언론 통제 외압 때문에 그러나 다 저 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쨌든 그 지금 여당 쪽에서도 이 문제를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개강 문제를 총리 인준과 지금 고지를 걸어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낙마하는 그 상황까지 가면 사실 여권 전체가 이제 완전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커서 일단 총력전 인준을 반드시 좀 받아내자 뭐 이런 쪽에 지금 의기투합을 해 있는 상태인데 네. 사실 이제 다른 정책 현안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이견이 있는 이 주류와 비주류가 지금은 이제 똘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똘똘 뭉쳐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문재인 당대표가 어떤 이 정치적인 구상 전략을 수위를 정하느냐. 그렇죠. 그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박근혜 정부와의 조건부 전면전을 얘기를 했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공 모드를 펼칠 것임을 어제 이미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가 결국은 이 문재인 대표가 이 앞으로 이제 이 삿발을 내딛는 이제 일단 첫 시험대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상반기 전체로 봐도 이 여야 관계에 큰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내일 모레 이틀간의 청문회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 개각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도 자동으로 연동되는 그렇죠. 거고. 연동이 돼 있는 거죠. 자칫하다가는 청와대가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네네. 경우의 수는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네네. 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그 기자들 중에 좀 고참급 기자들하고 뭐 밥 먹은 모임이 있었어요? 어제요? 네. 어느 청취자분께서 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완구 저녁 식사 자리에 가셨나요? 양 부장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안 갔는데요. 어저께 뭐 그건 있었다 그러대요. 유승민 당선 축하 기념 무슨 회식. 새누리당 당직자들.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따로 어제 회식 자리를 가져 만찬 회동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텔레비전으로 그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그거 보고 뭐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뉴스 많은 월요일. 출고 마감 잘 하시고 좋은 지면 내일 아침 한국일보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2월 9일 6시 17분 들어왔습니다. 5시 30분 정각에 우리 변현주 PD 겸 아나운서가 청취자 여러분께 곡진하게 안내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실은 차량 안에서라도 제가 휴대전화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기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고 앞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설프게 방송을 하다가는 자칫 사고라도 날 뻔해서 그렇게 위험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앞에 일정을 소화하고 오다가 물론 그 전에 이제 오늘 오프닝하고 행간 이런 원고들은 다 방송국 쪽에 발송을 해 놓은 상태였고요. 뉴스 브리퍼 하는 송명훈 작가와도 이렇게 하자라고 해놨는데 원세훈 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 문제를 크게 다루기 위해서는 뭐를 빼고 뭘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런 굉장히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차는 막혔고요. 그러다가 올림픽대로 무슨 램프에서 앞에 가는 차를 제가 살짝 받기까지 했습니다. 딴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청년이 그냥 크게 시비 삼지 않고 물론 아주 경미한 접촉이긴 했습니다만 둘이 서로 명함 저는 그 사람 명함도 못 받고 남봐도 모르는데 제 명함만 받고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그런 착한 젊은이도 있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부랴부랴 숨가쁘게 2시간 동안 힘들게 왔건만 6분 45초가량 늦었습니다. 송구합니다. 해량 바랍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뉴스는 일단 원세훈 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했던 것을 뒤집었죠. 그리고 법정 구속 징역 3년 이것의 의미보다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거는 오염됐다는 것이고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건데 그 선거의 기초에서 출범한 현 정부의 정통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부상할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양 기자하고의 얘기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히 법적으로 얼마만큼 계량하느냐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답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 부정이 법적으로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여러분들의 정치적 울분 이런 것들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저도 매우 답답합니다. 지금 설령 2-3사람을 수배해서 대선 부정 어느 만큼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를 묻더라도 얘기는 아마 각인각색으로 나올 것입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물론 이승만 3.15 부정사건 그것은 조금 갈래가 달랐으니까요. 그 이후의 헌정사를 둘러보면은 이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정치 개입 그리고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 과정, 야당의 대응, 그다음에 법률적 검토 그리고 현재 2심이 마무리되었으니까 당연히 저기서는 3심에 청구를 할 거고요. 그때까지의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담론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우리를 지치게 하지는 않을까. 진실과 정의가 실종되어 가는 것을 또 무력하게 보아 넘겨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걱정, 답답함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사를 많이 짓누르고 있으리라고 추측해 봅니다. 일단 중요한 고비 하나는 밝혀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명확하게 냉철함 유지하면서 팩트와 법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분하게
냉정함을 잃지 않는 태도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게시판에도 이런 것들, 왜 문재인 대표는 그때 성급하게 대선 승복을 했느냐, 지금 다시 그 얘기 나오리라고 누구나 짐작하셨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제기되는 것도 저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과거 지나간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삿대질이라기보다는 이 박균 2심이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 것이 2심 판결 정신을 현실 정치에서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애쓰는 것인가, 그쪽으로 모아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이것은 양심을 바랄 수도 없는 사람이고 상식을 바랄 수 있는 당도 아니고 답답하다. 아마 새누리당에 대한 말씀이신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그래도 조금 힐링은 되더라. 수호천사장님. 네. 네, 무슨 징역 3년이 아니고 사형을 받아 마땅한 인간인데 정서는 그렇지만 법적인 것은 좀 다른 터이니까요. 이런 말씀은 조금 네. 법을 지키고 만드는 자가 불법, 악법으로도 국회의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총리를 한다고 나온다. 이완구 후보자 얘기인군요. 네, 원세훈 무기징역 받아도 대통령 하야는 못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 당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도 연관성 찾기 힘들고 부정선거를 대통령 입김으로 했다는 증거는 더더욱 찾기 힘들 거고 그냥 국민들이 이 악물고 3년 버티는 수밖에라고 오케이마리님께서 견해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본인의 추측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실정법 체계 한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 그런 점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5점으로 점철되는 지난 18대 대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억의 습장님께서는 국회의원 등 선거직에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선거라는 형식적 검증이 아닌 개인에 대한 실체적 검증을 통해 국민의 대표에 대한 사전 도덕적 선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 과정이 선거 기간, 선거 행위, 선거 운동인데요. 이제 자칫 검증하겠다고 하면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흑색 선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니까 그리고 투표일이 가까워올수록 양쪽 다 감정적으로 격앙돼서 제대로 검증되기가 사실 힘든 그런 현실적 난점이 있죠. 그렇다고 물론 이제 또 몇몇 TV 청문회다, TV 토론회다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대선이나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선거에 비해서 규모 있게 제대로 잘 되지 못하는 점은 있겠죠. 이것은 우리 정치 문화가 발전해가면서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현재에도 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서 그렇겠죠. 오늘 양정대 타임이 없는 걸 보고 원세훈 2심 판결 때문에 정원이 내가 경황이 없었나 보다라고 블루벨벳님은 또 유머를 하나 해주셨군요. 여유 있으신 것 보기 좋습니다. 나항인님 견해 한번 들어볼까요? 기업들이 이전에는 쉽게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목숨을 걸어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끊지 않으면 결국 죽음으로 가는 열차가 되지 않을까. 진정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쳇바퀴 악순환. 1,000원 벌기 위해서 얼마 쓰고 1,000원, 10,000원어치 팔았는데 300원도 채 못 번다. 지금 이런 구조적 취약성 이 부분을 꼬집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조금 합니다. 제가 경제 관련 지식이 충분치 못해서 말씀 주신 것에 행간을 꿰뚫어서 좀 더 얘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명불허전 명콤비
이강윤과 양정대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세훈 유죄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뭐 어쩌라고 배째라 하는 건가요? 아까 그 오케이 마리님 견해도 있었는데 아마 뭐 재선거 이것은 법적으로도 안 될 것 같고요. 자, 무법천지님 견해 한번 보죠. 국정원 대선 개입과 별개로 대법원에서 2012년 대선 무효 소송 계류 중이다. 이게 나라인가? 무어님은 오늘 원세훈 2심에 대한 기사를 어태추시키면서 그 말미에 본인의 견해를 또 적어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미리 항복해버린 문재인 당시 후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어제 날짜로 문재인을 버렸다. 현재까지도 진짜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정작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항복해버렸으니까 이 어찌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러고도 또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 본인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버렸다. 라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무어님께서 피력해 주셨습니다. 네, 사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선 무효라고 처음 대선 직후 며칠간은 승했지만 상당히 외면받아가면서 나중에는 극소수로 몰렸고 그리고도 지금 대법원에 소송 중이신 이분들로서는 굉장히 외롭게 느끼셨을 것이고 오늘 판결에 대해서 그러므로 더 하실 말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버리면 버리는 거지 또 왜 도배까지 하느냐 뭐 이런 견해도 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들은 서로 조금 한 발 물러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앵커로서는 합니다. 어제 새누리당 당 집행부들 회식했다는 얘기 저도 방송하면서 들었는데요. 회식이야 선거 끝나고 건커니 잣커니 축하하고 좋을 수 있죠. 단합도 다짐하고 그런 자리에서 명확한 인심의 반영과 선거의 의미 이런 것들이 오가야 될 텐데 그냥 단합만 확인하는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헤어지면 정말 그것은 그냥 술 먹고 밥 먹는 거에 그치죠. 하하하님, 히읗님께서는 BBK 사건과 MB 누구 펀치라는 사람과의 카톡인데 아마 이거는 저기 한 거겠죠. 실제 아니었고요. 녹아있는 해학 골개미가 아주 재밌습니다. YI님의 얘기만 듣고 진짜 인터뷰 연결하겠습니다. 네. 탄핵은 정당하게 당선된 공직자를 물러나게 하는 거다. 이건 그냥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다. 부정선거로 도둑질했으니까 이명박근혜 찾아가서 수갑 채우고 긴급 체포해야 한다. 예. 네. 나머지 견해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어떤 한 남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연설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1년 뒤 NLL 대화록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노무현이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힘주어 강조하는데 당시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는 국기문란, 국가 기강을 뒤흔들고 후대에 큰 오점을 남길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 울산시장인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왜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고 국가 기록원으로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았는지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한수첩은 윤상현 당시 원내 수석부대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기록물이 정부의 공적 관리 체계에서는 이관되지 않고 개인의 사적 공간에 감춰졌으니 이것이야말로 사초 폐기에 이은 사초 절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족에게 실실 쪼갰던 조원진 제2정조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인민군 사령부에서 연평도 포교가를 빌미를 준 것이 NLL입니다. 사초 폐기 정도로 덮어야 될 상황이 아니다. 일반적인 폐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색깔 공세를 폈고 이후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의도적 폐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판결 후 노무현 재단은 NLL 포기는 물론 대화록 폐기도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으니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헛발질은 역시 이분.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방금 뉴스 재구성에서 들으셨다시피 사초 폐기 논란을 빚어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는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재검토와 수정을 지시한 이상 초본은 대통령 기록문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기록 전문가시죠? 명지대 김익한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2012년 대통령 대선 선거 앞두고 불거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유출,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곤경에 처했던 새누리당이 이른바 사초 폐기 논란으로 역공에 나서면서 고발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죠. 이번 판결, 네. 기록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대통령 기록물 관리와 관련돼서요. 네. 어찌 보면 최초의 의미 있는 판결이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법에 기초해서 기록물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를 조밀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말하자면 법치에 근거해서 정쟁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을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좀 원론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네. 아시다시피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렇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진상이 규명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이 도입된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관련 송사도 없었을 것이고, 네. 앞으로 유사한 상황 또는 어떤 기준이 되는 하나의 법적 판결이 공식적으로 나왔다. 그런 점에서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 최종 단일본을 전제로 작성된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지금 법원 판단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 용어들이 조금 어렵고 진입장벽 이런 게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께 네. 조금 쉽게 삭혀서 좀 한 번 더 풀어주신다면요. 우선 문제가 된 저는 그걸 중간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중간본을 당시 청와대에서 삭제했습니다. 네. 이 삭제라는 행위가
대통령 기록물법에는 무단 파기죄라는 그 죄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파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중간본이 대통령 기록물로 성립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성립된 단계에서 삭제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법적인 무단 파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해당 중간본 회의록의 대통령 기록물 성립 여부의 판단을 가지고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최종 결제자의 결제가 있었을 때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로 성립한 것이다. 이렇게 법리적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간본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최종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본은. 네. 그래서 중간본의 삭제 행위는 파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네. 그 조금 1, 2년 전의 일이고 그동안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공방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꼬박꼬박 네. 일지를 작성해 가면서 듣지 않으실 경우에는 조금 기억이 헷갈리거나 뒤엉킬 수는 있는데 네네. 그래도 날짜를 거론하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네. 지난 2013년 11월 수사 결과 발표 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에 NLL 포기 발언을 숨기기 위해서 삭제 지시를 한 것처럼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감출 것이 과연 있었는지, 즉 NLL 포기 발언을 은닉하려고 했는지도 규명이 함께 됐다고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게 규명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우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중 삭제된 중간본이요. 요번에 문제가 된 그 중간본에 대해서 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공표가 됐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당시의 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 내용을 다시 꼼꼼하게 들어보고 회의록을 수정해라 하는 게 한 가지 지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팩트를 최대한 확인해서 팩트에 가깝게 가라 이거였죠. 지시가. 혹은 음성 녹음된 것을 더 정확하게 회의록에 반영해라. 예.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정확할 있었던 말 그대로 옮겨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황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를 다는 등의 형식을 해서 보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시는 뭐 누가 듣던지 간에 음성 내용과 일치한 회의록을 만들려고 한 지시니까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두 번째 지시는 뉘앙스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리하게 내용을 고쳐라 이렇게 해석될 그 여지가 저는 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검찰이나 여당의 주장에서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걸로 그들은 봤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명확하게 공표가 돼서 그 내용을 볼 때는 음성 내용과 일치하게 해라라는 게 그 지시 내용의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은 그 회의록의 내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각주 등을 달아서 고치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한 지시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결을 한 것으로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 이후에 작성된 최종본과 이 삭제된 중간본을 비교했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중간본에는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최종본에서 정확하게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논란의 여지로 남았던 것은 저라고 표현한 것을 나로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라고 표현한 것을
나로 회의록에서 고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한 해석 여부는 우리들의 판단 여부가 중요하죠. 제 부분은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의록에 진위를 가리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참 말이 많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저급한 공방이었었는데 말이죠. 근데 저도 그 부분을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다면요. 기왕에 정확하게 최종본에서 수정을 조명근 비서관이 했다면 저로 표현한 것은 저로 놔두었던 것이 더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법적인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교 관례상 주어를 나로 표현하는 것은 관례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회담 시에 발언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낮춰서 저라고 표현한 것이 외교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네, 단지 우리가 들을 때.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것을 굳이 나라고 표현한 것으로 회의록에 고친 것은 저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과 NLL 포기 발언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은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건 완전히 계정이 다른, 갈래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를 나로 고치는 거 가지고 이 봐라 굴욕 외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어 어법상 그 나와 저가 갖고 있는 예의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의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했던 것은 참 논의의 수준이 저열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의 톤이 조금 비슷합니다만 다각도에서 비춰보기 위해서 다시 또 드립니다. 네. 새누리당은 폭군이라고 알려진 조선시대의 연산군조차도 없애지 않은 사초를 폐기했다. 이렇게 막 공세를 높였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유사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 적합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록 전문가시니까 연산군과 노무현 비교 가능합니까? 일단 좀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전제해야 될 것은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기에는 공표된 그 정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중간본을 삭제한 것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초를 무단으로 폐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검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냥 일도양단하듯이 당시에 여당과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심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검찰을 통해서 공표됐던 사실이 대단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지금 그 최종 판결이 나온 것처럼 중간본과 최종본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예. 최종본이 존재하는 한 회의록의 경우는 그 부정확한 중간본을 삭제하는 것은 일반적 행위다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수는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것을 그 이후에 현재 아무도 발언을 하고 있지 않는 점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배경을 설명한 상태에서 연산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교는 이 사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와 관련된 사실에 비견해서 성격상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2개 정도를 드릴 건데요. 가능하면 조금 짧게 압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NLL 대화록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력에 의거해서 읽었다고 높은 신공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 났습니다. 또 정문원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기록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런 판결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비밀 누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일단 내용적으로 국가적 비밀에 해당하는, 저는 이것은 1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밖으로 유출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차원에서 비밀 누설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에 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중간본의 내용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하.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인데요. 국정원의 중간본에 해당하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 이외에도 있었고요. 또 예. 대통령 비서실에서 갖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 기관에서 비밀을 담고 있는 남아있는 중간본의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것이 문서의 형태로 밖으로 유출이 됐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대통령 기록관리상 또는 공공기록관리상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해서 이 부분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초 폐기 논란 관련해서 명지대 김익환 교수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긴 시간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터뷰 마치겠고요. 바로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총리 괜찮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일면 톱기사 앞부분 일부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전례 없는 여야의 환영을 받으며 지명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난한 청문 절차를 거치리라던 예상을 뒤엎고 2주 남짓 쏟아진 각종 의혹 탓에 총리 자격을 의심받는 정반대 상황에 내몰렸다. 부동산 투기, 병역 특혜, 논문 표절 의혹 등 고위공직자들의 낙마로 이어졌던 각종 부적격 사유를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 내용을 막은 사실과 기자 인사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영향력을 은근히 과시한 녹음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벼랑 끝에 섰다. 지난해 청문회 자리에 서지도 못한 채 낙마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가 각각 고액 수임료, 친일 사관 논란 등 비교적 단일 사안에 집중된 반면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가지수만 봐도 역대 정부에서 낙마한 6명 총리 후보들의 의혹을 다 모아놓은 것처럼 다양하다. 이에 야당은 총리 자격 없다고 공세로 돌아섰고 여당도 여론을 살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종편 간부에게 했던 말이라고 기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득의 양양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듯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기자 수첩에 있던 거 그대로 베껴온 거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종편 간부에게 전화해서 여기까지 이제 지문에 해당합니다.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하더라.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내가 언론사 윗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이 국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까지가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 지겹겠지만 한 번 더 조목조목 불러드리겠습니다. 1. 차남 소유 경기 분당 대장동 땅 투기 의혹. 2. 타워팰리스 분양권 일명 딱지 매입 등 강남권 집중 투기 의혹. 3. 본인 보충력과 차남의 군 면제 병역 기피 의혹. 4. 경기대 교수 채용 담당이던 처남을 통해 경기대 조교수 특혜 채용 의혹. 5. 박사학위 논문 표절. 6.
우송대, 대전의 우송대 시간당 1,000만 원 황제 특강 논란. 7. 국보위 활동 전력과 삼청교육대 관여 의혹 등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외국계 변호사로 일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던 차남이 이 후보자의 지역 세대원으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 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았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10. 15대 총선 때 선거 공보에 수원대학 강사 경력 허위 기재 의혹입니다. 선거 공보 경력 허위 기재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이 정도면 안대희, 문창극 또는 그 전에 한 분 더 있었죠. 김용준 헌재 재판관이자 인수위원장. 그랬으면 이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 3명 다 도중 낙마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에 취임한다면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이 세 사람이 정말 나는 억울해. 왜 나는 도중에 낙마하고 이완구 씨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억울해. 형평이 너무 없군. 이라고 푸념해도 우리 할 말 하나 없게 됩니다. 장상 전 2대 총장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실시했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총 6명 낙마했었습니다. 청문회 하고 나서 말이죠. 그 사람들 병역 기피 의혹 또는 세금 안 낸 거, 주민등록부 위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대개 한 건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문창극 씨도 교회 동영상의 친일 사관 관련 한 건이었고 안대희 전 대법관도 퇴임 후 전관 예우에 따른 단기간 내 초고소득 문제였습니다. 이완구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지껏 6명 다 합쳐놓은 것 저울에 달아보면 이완구 씨가 더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당내에서 이런저런 말 나온다는 얘기는 따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3명이나 여지껏 낙마했으니까 이번에는 웬만하면 얼마나 힘들고 난처하겠어. 그런 식의 온정주의적 생각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언론을 주무를 힘이 있다고 떠버리는 것만큼 방자하고 위험한 건 없습니다. 사회의 공기에 해당하는 언론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이 있는데 그 공동 우물에 열쇠를 채우고 자기 마음이 좋을 때면 열어주고 뭔가 수가 틀리면 그 우물 닫아버리겠다. 이런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게 사석에서의 편한 발언이었다고요? 기자 오찬 석상이 사석입니까? 사석 분명히 아닙니다. 서령 만에 하나 백보 양보해서 사석이었다 해도 언론사에 전화해서 패널 하차시키고 그런 걸 자랑이라고 떠벌렸다는 거, 그게 바로 결격 사유입니다. 공사석을 불문하고 말은 의식의 반영입니다. 경찰서장에 의원 3번에 도지사 지내고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까? 다른 비리 의혹 들먹일 필요도 없이 이 건 하나만으로도 치명적 흠입니다. 총리 후보는 물론이고 의원직도 내놔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용준 전 대법관 지명을 포함해서 3번이나 낙마당한 지역과 수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을 또 총리로 지명한 청와대, 오만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시세판이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지금 밖에 폭설은 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귀갓길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